1968년 월드시리즈 5차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홈구장. 그의 가장 핫한 신인 가수 호세 펠리시아노가 필드에 올랐습니다. 23살의 기타리스트는 채비를 갖춘 오케스트라의 양해를 구하고 자기 악기만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And people just literally were stunned by his performance. I mean, it's this kind of, laid back, soulful version of the anthem. He's performing it with an extra beat in every measure, and it really allows a soulful singer to just really sink into the anthem. So it just that extra beat just really makes it, into a pop song, but also into a hymn. So it's much more like you're in church, So there's an aspect of it I think that brings out the sacred nature of. And the home of the brave. 2018년 디트로이트 홈구장. 펠리시아노는 당시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들과 함께 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에 했던 것처럼 블루스풍으로 국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마디에 이르자 8타임 그래미 위너에게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0년 전과 정확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호세 펠리시아노는 그날 퍼포먼스가 끝나고 환호보다 야유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1918년 9월 5일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년 반쯤 지난 때였습니다. 미군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간 넘은 시점이었고, 그런데도 시카고에서 월드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날이었죠. 간신히 만석을 채운 볼파크에는 우울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치열한 투수전은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고 7회쯤 되자 관중들 관심은 고갈됐죠. 그때였습니다. 그날 엔터테인먼트를 맡던 군악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필드로 나섰고 즉흥적으로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군인 출신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외야를 향해 몸을 돌려 국기에 경례했고,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고 관중들은 용기를, 그래서 경기장은 활기를 되찾았죠. 예상하지 못한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깊이 개입했던 2차 세계대전에는 희생자를 기르고 애국심을 끌어올릴 일이 더욱 빈번하게 요구됐습니다. 국가를 재창하는 이벤트는 월드시리즈에서 플레이오프로, 그리고 정규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NFL 커미셔너 엘머 레이든이 국가가 의미하는 바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정구단에 매경기 국가를 재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즉흥적인 이벤트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격한 규율로 자리 잡았죠. 호세 펠리시아노가 필드에 올랐던 1968년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희생됐던 해였습니다. 그의 편곡 앨범으로 빌보드 2위까지 올랐던 펠리시아노는 자기 장기를 살려 엄숙한 의식을 생동감 있게 재해석했죠. 또 장발에 선글라스까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펠리시아노가 가진 장애를 몰랐습니다. 그저 반전 시위를 하는 히피라고 단정 지을 뿐이었죠. 아차 싶었던 방송국은 퍼포먼스 도중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도입부를 제외하면 화면에 펠리시아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Before today's game, the national anthem was sung by the young blind soul singer Jose Feliciano, who accompanied himself on the guitar. His rendition of the Star-Spangled Banner was not a traditional one, and it caused many people to protest. Here is the way. 팬들과 언론은 전통에서 한참 벗어난 블루스풍 국가에 대해 모욕적이다, 무례하다, 수치스럽다고 비난했죠. 펠리시아노는 형식적으로 국가를 불러서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담아 표현한 것뿐인데 불순분자라뇨. 펠리시아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이해 못한 관중들에게, 아니요, 자신에 앞서 국가를 불렀던 그 사람에게. 1968년 마빈 게이는 뜨거웠습니다.
빌보드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연말에는 차트 최정상에 이름을 올렸죠. 디트로이트에 자리한 전설적인 흑인 음악 레이블 모타운 레코드 인기 가수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알아보는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참이었습니다. 1968년 월드시리즈 4차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홈경기, 마빈이 무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유만만한 모타운 프린스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된 채로 가사와 박자를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국가를 부르는 여느 가수와 같았죠. 펠리시아노가 실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빈이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았던 게 정말 실망스러웠어. 안전한 길을 택했던 거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였는데도 말이야. 펠리시아노에게 야유가 쏟아지던 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포수 빌 프리에는 논란이 됐던 퍼포먼스에 대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펠리시아노는 마빈 게이가 일요일에 불렀던 국가를 구닥다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마빈이 당시 그 둘의 코멘트를 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마빈은 두 번 다시 국가를 구닥다리처럼 부르지 않았습니다. 1983년 NBA 올스타전 LA 포럼 아레나에 리그를, 아니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였습니다. 줄리어스 어빙, 카렘 압둘자바,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아이제야 토마스. 24명 로스터 중 15명이 명예의 전당에 현액된 역사적인 라인업이었죠. 사무국은 플레이어들의 명성과 올스타전 권위에 걸맞는 셀럽이 그날 국가를 맡아주길 바랬습니다. 스타들의 스타여야 했다고 할까요? 1983년 NBA 올스타전은 마빈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브록의 소울싱어는 할리우드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약물 중독과 우울증,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지던 마빈은 바로 전에 섹슈얼 힐링을 발표했는데요. 베이비 메이킹 앤 썸이라고 불리는 그 끈적한 노래는 마빈을 단숨에 글로벌 섹스 심벌로 만들었죠. 그리고 생애 첫 그래미까지 안기며 꺼져가던 커리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약물 남용과 정신질환으로 마빈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고 모타운 프린스의 컴백을 회상했죠. 당시 마빈은 스스로를 재물에 바친 양에 빗댔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내가 파멸돼야 한다면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삶의 끝자락,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가 찾아 헤매던 건 마지막 불꽃을 태울 무대였습니다. 마빈은 1983년 NBA 올스타전이 필요했습니다.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I literally, within 20 seconds, had goosebumps.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I don't think any of us realized like what we were doing. We all thought we were standing like this at attention, but we were all like, I can't help it. I can't. Oh, he got me. Oh, say, does thy star span? It's not typical for people to get up and dance to the national anthem. Yeah. Out of nowhere, right? Everybody started going in the arena. Fo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poor.
그날 무대는 마빈이 생애 마지막으로 국가를 부른 자리였습니다. 1년 뒤 비극적인 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났죠. 한창 농의가 가던 때라, 그리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직후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빈이 다시 경기장에 섰다면 그때는 국가를 어떻게 불렀을까? 7년이 지난 뒤 휘트니 휴스턴이 답했습니다. (1991년) 슈퍼볼 25를 열흘 앞두고 미국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죠. 경기가 열릴 템파 스타디움, 지붕에는 스나이퍼가 배치되었고 입구에는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하프타임 쇼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송국은 대신 걸프전 뉴스 특보를 내보낼 계획이었죠.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럼에도 일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버팔로 빌스와 뉴욕 자이언츠 팬들은 한 달 전에 계획한 대로 차를 몰고 비행기에 올라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웃고 떠들었는데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일상을 연기하는 7만 명 관중과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 걱정하며 브라운관을 바라보는 8천만 시청자 앞에서 국가를 부르기 위해 등장한 이는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습니다. 당시 휘트니 휴스턴의 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데뷔 앨범은 여성 아티스트 중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고 싱글 7개가 연속으로 빌보드 1위에 등극한 비틀즈도 해내지 못한 기록까지 세웠죠. 잠시 숨을 고르고 발표한 세 번째 앨범은 어김없이 글로벌 차트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휘트니는 단순한 팝스타가 아닌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스타디움에서 할 일은 국가를 부르는 게 아닌 위로라는 것을 말이죠. 휘트니는 관중들과 차분히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 정점에서 불안감을 극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그림 말이죠. 휘트니는 작곡가에게 요청했습니다. 혹시 마빈이 했던 것처럼 해줄 수 있나요?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an glad, the bombs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h, the land and the free and the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아득한 고음을 내뱉었습니다. 관중들은 제발 음이 이탈하지 않길 바라며 조마조마하게 듣고 있었는데요. 휘트니는 즉흥적으로 한 옥타브 그리고 한 음을 더 도약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지막 마디에 흔들림 없이 착지하며 노래를 끝맺었습니다. 예상 못한 극적인 전개에 관중들은 환희에 가까운 안도감을 터뜨렸습니다. 휘트니가 뿜어낸 서사에 자신의 불안을 투영한 사람들은 그래서 훗날 비슷한 고통을 마주할 때면 그들은 그날 그녀가 부른 노래를 찾았죠. 2001년 9.11 테러 한 달 뒤
10년 전 휘트니가 불렀던 국가가 빌보드 차트 6위에 올랐습니다. 국가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 역사상 세 번째 있는 일이었죠. 두 번째는 1991년 슈퍼볼 당시였습니다. 물론 국가도 정말 팝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 솟구쳐서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처한 상황과 맞물려서가 아닌 그냥 음악 자체가 좋아서 듣는 이의 감정이 요동칠 수 있죠. 미국 국가가 처음으로 빌보드에 올랐던 건 1968년 월드 시리즈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허용되는 표현 범위는 포디움보다 관대하죠. 정부 행사나 기념식에서는 국가를 불러야만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타디움에서 탄생한 국가는 더욱 개인적이고 실험적이죠. 결국 세련되고 보다 감성적입니다. 듣는 이가 국가에 이르는 서사와 둘러싼 맥락을 모르더라도 그 음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리그는 국가를 독립적인 컨텐츠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스카에서 축하 공연만 골라보듯 국가를 소비하고 있죠. 슈퍼볼 57에서 크리스 스테이플턴이 부른 블루스푼 국가는 경기 하이라이트보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다른 국가는 팝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가 주요 원인이죠. 개막전 혹은 파이널, 국가대항전 혹은 토너먼트와 같은 상징적인 순간에만 국가를 부르는 유럽에서 그 의식은 선수들에게 이벤트 위상을 상기시키고 자부심을 터뜨리는 감정의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또 전쟁의 메타포 속에서, 즉 전장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는 그들의 애국심과 연대감 그리고 투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로 끌어올리죠. 우리는 그 순도 높은 감정들을 본능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나 사연을 몰라도 국가에 심취한 선수들을 보고 있자면 그들 감정에 자연스레 전염되어 가슴이 울렁거리죠. 인구 300만 웨일스 럭비 대표팀이 부르는 국가는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는 도무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응원하는 팀은 물론 이념과 종교 그리고 취향도 다를 것만 같았죠. 그런데 나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꽤 진정성 있게.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묘한 동질감까지 느꼈는데요. 어쩌면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할 수 없다고 속단해버린 게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일상에서 그날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시키려는 욕심을 한 번쯤 접고 이해하려는 여유를 만끽하곤 하죠. 처음엔 그냥 듣기 좋아서 들었습니다. 어느새 감정이 이입됐고 이젠 상대를 헤아려 보려고도 하죠. 공감의 반경이 넓어질수록 국가가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었죠. 국가가 사랑받기 위해서 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